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화창한 한여름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주말마다 바닷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이어지는 도로의 트래픽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각자 이유는 있겠지만 하루 종일 시간에 상관없이 프리웨이를 가득 메운 차량 행렬이 유난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요새는 사람이 북적거리고 바쁜 곳은 엄청나게 붐비지만 반대로 썰렁하고 한산한 장소나 비즈니스도 눈에 많이 띄면서 절대 모든 것이 일괄적이지 못하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처럼 여름철이 성수기인 비즈니스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렇지 못한 비즈니스 주인들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현재 어려운 사업체들 주인들 힘내시기 바라고 하루빨리 분주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할리우드 파워, 올림픽 출전 금지령, 대체 제약회사, 버네사 윌리엄스, 그리고 귀국하는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이제 다 아시는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물러나고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는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할리우드 파워가 적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 기억나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기부 이벤트가 이곳에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할리우드의 최고 이름들은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그 이벤트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전 CEO죠. 바로 이 제프리 캐튼버그가 주선으로 이루어진 행사였는데 이때 조지 클루니, 바버라 스트라이선, 줄리아 로버츠 등 다 참석했죠. 그때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인터뷰를 이 지미 키물이 맡아서 했죠. 바로 다운타운 피콕 티어터에서 벌어졌는데요.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미국 성조기가 멋있게 걸려있고 이런 분위기에 셰럴 리 랄프가 노래를 부르고 또 잭 블락의 유흥으로 분위기는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이날 행사로만 무려 3천만 달러 기금이 모여졌고요. 이것은 민주당 역사의 하룻밤의 최고 모인 액수 기록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수와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얼굴이 찡그러지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꾸준히 최고 기부금으로 지지하던 할리우드의 거성들이 81살이 넘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건강 상태를 우려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대답이 어떨 때 나올 때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슬그머니 대화 방향을 돌리는 장면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베이트, 토론이죠. 이것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대다수 기부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재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때 기부 행사에 참석했던 이 로스트의 공동 크리에이터인 데이먼 리들로프는 제일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는 데드라인에 쓴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고 민주당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같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진 것이죠.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의 민주당의 최고 기부자로 알려진 이 리드 헤이스팅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바로 조지 클루니였습니다. 클루니는 뉴욕타임즈의 업에드 섹션에 올린 내용인데요. 바로 내가 3주 전에 만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10년 내가 알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에 동의했는데 클루니의 의견이 이 망설이는 포인트에 완전히 결정나게 만든 티핑 포인트였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유명한 배우이면서 감독인 롭 라이너 역시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 방향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리우드가 보여주는 파워라면서요. 사실 할리우드 파워는 민주당의 돈줄이라는 의미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로 ATM of the Democratic Party라고 부릅니다. 정치적 영향에 주는 가장 강력한 재정 연료라는 뜻이죠. 정치의 돈이야말로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파워이죠. 이제 엔터테인먼트 최고 파워들이 이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모두 쏠립니다. 이렇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오게 되고 헤이스팅스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추가 7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요. 이것은 싱글 캔디데이트에게 주어진 최고 액수라는 것이죠. 이어서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이름들이죠. 앞에 말한 캐튼버그와 스티븐 스필버그 모두 해리스 부통령에게 가하는 에너지나 흥분의 온도는 넘쳐 흐른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잦은 실수는 이어졌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너무 힘들었다면서 기억나시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 오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시리아와 리비아를 혼동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스 프레지던트 푸틴이라고 부르는 등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 후보 토론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어지는 비난에 많은 지지자들, 최고 기부자가 캐튼버그인데 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 80살의 인디아나 존스에 출연한 해리슨 포드와 또 롤링스톤스 공연의 믹 제거가 나오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후보 토론에서 보여준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얼굴을 모래 속에 파묻고 싶었다고 이 지지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디즈니의 상속녀 애비게일 디즈니 그리고 빌리니어 베리 딜러스는 바이든 캠페인에 더 이상 기부금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형 람 엠마누엘이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총리였던 또 다른 민주당 지지자 아리 엠마누엘 역시 대통령의 정신건강 상태를 우려하면서 본인의 아버지가 92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버지가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나이 81살 때 운전면허증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베벌리 힐즈에서 말리부까지 운전하고 가는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운전시키겠느냐고 되묻습니다. 결국 지난 일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이어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전적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최소한 할리우드의 분위기는 지금 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후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 본 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후 단 24시간 만에 이 제이미 리 커티스, 스파이크 리, 퀘스트 러브, 아리아나 그란데 등 수많은 할리우드 거성들이 줄줄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표시했죠. 가수 비욘세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출마 캠페인에 그녀의 노래 프리덤을 사용할 수 있는 퍼미션까지 준 것입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우려하던 모든 사람들은 해리스 부통령을 둘러싼 새 에너지로 둔갑했습니다. 물론 이 리스트 중에 제일 우선은 조지 클루니부터입니다. 조지 클루니는 이런 결정을 내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존경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 지지에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앞에 말한 딜러 씨의 부인도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데요. 다이앤 반 퍼스텐버그인데 이 부인도 새로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연방법에 정해진 최고 맥시멈 액수를 기부금을 약속했습니다. 할리우드는 다가오는 8월 19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이 할리우드 최고 스타들이 다 참석해서 한 번 더 화려한 기부금 행사를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할리우드 파워 대단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한참 파리 올림픽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죠. 더욱이 한국 선수들이 초반에 선전하면서 관심이 더 크게 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올림픽 출전 자격이 금지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전 올림픽에 출전해서 승마 종류죠. 마장 마술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드레사지라고 부르는데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3번이나 수상한 영국의 샬럿 더 자딩이라는 선수입니다. 출전 자격을 상실한 이유가 말을 훈련하는 과정에 24번이나 넘게 심하게 채찍질을 했다는 것이죠.
그 표현이 마치 서커스단의 코끼리 다루듯 채찍을 쳤다고 이 비디오를 본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39살의 두자르딘 선수는 런던과 리오,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입니다. 지난 몇 년간 어린 승마 학생들에게 개인 레슨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 나타난 것이죠. 그녀의 채찍질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 중에 19살의 어린 학생은 법정 소송을 걸으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을 두고 국제 이퀘스트리언 스포츠 페더레이션의 이번 자격 박탈은 적절한 결과라고 이 학생의 변호사는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비디오에 나타난 것을 보면요. 이 두자르딘 여성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을 구보할 때 다리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채찍으로 말을 세게 내리치기 시작했고 1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24번이나 때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있던 어린 학생들은 그냥 단지 이게 정상인 줄만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올림픽 챔피언인데 내가 누구라고 이것에 질문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주위 사람들이 이것을 바깥에 나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압박까지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으로 자격정지되는 사례를 보면서 이번 주에 이것을 알리고 불만을 나타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 차원의 신속한 조처가 이루어졌죠. 이것을 두고 영국 이퀘스트리언 협회는 이번 소송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협회 대표인 짐 에이어 씨는 두자르딘으로 인해 생긴 문제는 절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샬럿 두자르딘은 영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전에서도 기수로 지명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로 6개월 자격정지 서스펜션이 협회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본인이 직접 사임했습니다. 사임하면서 그녀의 입장도 조금 말했는데요. 절대 그런 행동에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녀의 잘못된 판단에 심각하게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덧붙여서 비디오에 나타난 것 그리고 내가 말 훈련과 학생들을 대하는 모든 것이 제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함에도 절대 excuse 될 수 없고 수치심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은 주위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을 하면서 특히 영국 팀, 팬들, 스폰서들에게 머리를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협회 차원의 모든 협조를 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협회는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모든 경기 참여를 박탈한다고 발표했고요. 비디오에 나온 사람이 그녀가 맞다고 말했고 나타난 모든 행동에 사죄를 구한다는 입장도 내놓은 것입니다. 그녀의 올림픽 데뷔는 2012년이었습니다. 바로 런던 올림픽에서부터 무명으로 처음 도전해서 댄싱말 발레그로와 금메달을 2개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4년 뒤 리오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도쿄 올림픽에서 2개 동메달로 총 메달 수가 6개로 영국 올림픽 선수 중에서는 로라 케니와 함께 총 메달에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런던의 북쪽 앤필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두자르딘은 2살 때부터 말타기를 시작했고요. 흥미는 점점 더 커가면서 어린 나이에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사지를 시작한 것은 13살 때부터였습니다. 이렇게 마장 마술, 드레사지라는 것을 말과 이 타는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난이도 높은 마치 춤추듯한 움직임을 해내는 것인데 2007년에 그랑프리에 우승한 말 이 페르난데스를 구입하게 되고요. 완전히 커리어를 드레사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는 은퇴한 말 발레그로와 이 분야 세계 신기록을 모두 경신해버린 것입니다. 2011년 두자르딘과 발레그로는 로터담에서 벌어진 유럽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요. 유럽 대회 금메달 5번 기록, 그리고 드레사지 월드컵에서 금메달 2번을 따는 쾌거를 거둡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추가 메달이 기대되면서 영국 올림픽 선수 중 최다 메달 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되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그녀는 사임했죠.
거기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또 스페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살이 거의 되어가는 딸 이사벨라를 동행하는 첫 번째 올림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딸이 태어나고 출산 9주가 되고 제왕절개 수술 흉터가 다 아물기도 전에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에 대해서 국제 이퀘스트리안 페더레이션 입장은 경기에 사용되는 말의 웰페어에 절대 엇나가는 행동이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서스펜션이 결정나고 협회장 잉그마 디버스는 협회는 이번 일의 심각도를 볼 때 서스펜션 말고는 다른 옵션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망감의 정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더욱이 파리 올림픽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말을 악용하거나 또 말의 웰페어를 해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협회 결정은 영국팀 전체에 큰 파장이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리더급 담당자들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두자르딘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 금메달이 유력시 되는 경우라 더욱이 여파가 클 것입니다. 대체 선수 베키 무디가 두자르딘 선수 자리를 메꿀 것이고 다른 선수들 칼 헤스터와 샬롯 프라이에 조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으로 영국 올림픽위원회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샬롯 두자르딘의 사임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로 인해서 IOC 룰상 Late Athlete Replacement 대체 선수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전 귀족들이 즐기던 말훈련에서 나온 올림픽 종목이 이제 21세기 젊은 층에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비난 속에 이번에 이런 스캔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스포츠 전체 미래에 먹구름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약사인 마크 미카엘 씨가 있습니다. 마크 씨는 최근 12개월 동안 체중이 무려 50파운드나 빠졌고요. 이제 더 이상 당뇨병이 없고 체중도 정상 레벨을 유지하고 변했고 콜레스테롤 토탈 수치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2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수백만 명 미국인들이 복용하는 체중 감소 약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오젬픽, 위고비, 짚바운드 같은 약이 아닌 것입니다. 마크 씨는 바로 플로리다 올랜도에 베이스를 둔 제약회사 올림피아 파마스리컬의 대표 CEO입니다. 바로 본인 제약회사에서 똑같은 화학 원료로 만든 약을 사용한 것인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카피 약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마크 씨 제약회사 같이 현재 미국 내 몇몇 개의 회사는 사이즈도 제법 되고요. 현재 노보 노르디스크에서 내놓는 약 오젬픽과 위고비의 성분, 세마글루타이드 정규 도스, 그리고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 짚바운드나 먼저로의 화학 원료인 털제페타이드 이 정규 도스를 그대로 똑같이 이용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거대 제약회사들은 이런 소위 말하는 컴파운딩 파마스리컬 제약회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사들을 신랄하게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규율도 없이 마구잡이로 카피약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들을 빨리 중단시켜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현실이죠. 노보 노디스크 제약회사는 전국적으로 카피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최소 21개의 법정 소송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러면서 의사들에게 이런 약을 피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회사들이 불법 블랙마켓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FDA는 이런 특정 약 공급이 많이 딸릴 경우에 이런 컴파운딩 제약회사를 장려하면서 카피약을 내놓을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앞에 말한 모든 GLP-1 약들 현재 엄청나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죠. 이 약들이 체중 감량에 엄청난 효율성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수요는 엄청납니다. 거기다 이런 약들이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장, 간, 신장 질병에도 좋다는 보도가 줄줄이 나오면서 수요는 더 올라가고 있죠. 지난 몇 년간 미국 의료 시스템 자체도 이런 컴파운딩 제약회사의 의존도가 높아져 왔습니다. 대부분 이런 회사들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곳이라면서 시스플래틴이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이 항암약 부족 공백을 메꿔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컴파운딩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나오는 약들은 주로 오래되고 가격이 저렴한 약들이, 제네릭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앞에 말한 세마글루타이드나 털제파타이드 같은 약들은 이것을 내놓는 제약회사들이 특허, 패턴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노보 노르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들은 수백억 달러 이상을 들여 개발해 놓은 약들이죠. 이 약들을 팔면서 사실 노보 노르디스크 제약회사는 올해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자리에 올려놓았고요. 일라이 릴리 회사는 전 세계 가장 큰 제약회사로 자리 잡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 수요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지만 대형 회사들은 이런 컴파운딩 회사들이 대체약을 만들어내는데 신랄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회사의 대변인은 현재 상황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인류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고 말하고 마켓에서 당장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런 대체 회사에서 나온 것은 유명 브랜드 약들에 비해서 당연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현재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 약들은 한 달에 $1,000에서 $1,400 정도 나가는데요. 이것에 비교해서 이런 약들은 한 달에 $100에서 $450 선이 크게 비교되죠. 이렇게 저렴하게 약을 제조해 파는 컴파운딩 회사 5군데와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들은 재료 구입에서 제조 모든 과정에 걸쳐서 철저한 스탠다드에 맞춰 내놓는다는 것이죠. 순수함, 철저한 살균, 또 약의 효능의 일관성에서 브랜드 약들과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연방 또 주정부 차원의 스탠다드를 준수하면서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는 원료는 노보 노르디스크나 일라이 릴리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고 이 약의 원조 개발자인 코펜하겐 대학의 줄 호스트 씨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FDA는 현재 컴파운딩 약 복용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작용 리포트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FDA에 등록되어서 세마글루타이드 약을 제조하고 분배하고 있는 회사 중국에만 28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지난 12개월 동안 마켓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가격도 35% 이상 낮추어 들어온 것들입니다. 이런 해외 컴파운딩 회사들은 이 세마글루타이드 파우더를 미국 디스트리뷰터로부터 1g에 $4,000 이하로 구입하는데 이것으로 일주일 주사 $10꼴로 드는 것이라고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의료 개업 의사들이 체중 감소로 이런 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싱턴주의 타바타 리스 씨는 6명의 자녀를 어렵게 키우는 싱글 마더입니다. 온라인 클리닉을 찾아서 카운슬링을 거친 뒤 세마글루타이드 약 3달치를 처방받았고 토탈 $1,000에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그녀는 35파운드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곳 맨하튼 비치에 있는 의사 리드하에 이 텔레헬스를 운영하는 곳이죠. 마인드풀 웨이트 로스를 통해 약을 받고 체중을 크게 낮춘 것입니다. 이 클리닉에서는 현재 1,500명이 넘는 환자에게 체중 감소, 이 카피 약을 처방해 오고 있습니다. 노보 노르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는 법정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그들 자체의 검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런 컴파운딩 파마수티컬 회사에서 만들어 내놓은 약 안에 그 안에서 박테리아에 여러 가지 불결함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다 이 모든 것 특허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두고 컴파운딩 제약 회사들은 택도 없는 약 부족함 이유로 FDA에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들의 의견이 FDA에 먹히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FDA가 컴파운딩 회사, 제약 회사들에게 더 이상 제조를 중단하라고 선언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뉴저지주 이 프랭클린 레이크 지역에 산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월트머 박사는 컴파운드 세마글루타이드 약을 처방해 오고 있는 의사인데요. 만약 FDA가 중단하라는 그날이 온다면 많은 환자들 절대 한 달에 $1,000 이상 쓸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이런 약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비만과 당뇨병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워낙 공급이 딸리는 오젬픽, 위고비, 만자로 등 이런 약들로 인해 대체 제약회사 카피약들이 한층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버네사 윌리엄스 그러면 그 이름 기억나십니까? 배우이고 가수이고 전 미스 아메리카 뷰티 퀸이죠. 그녀는 과거는 절대 사람의 미래 전체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 여성입니다. 이제 그녀 나이가 61살이 된 윌리엄스는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Ugly Betty 그리고 Desperate Housewives에 출연했고요. 이전에 2006년 히트였던 이 메럴 스트립이 나왔던 영화 The Devil Wears Prada 기억나시죠? 이것의 뮤지컬 버전에 패션 매거진의 거성 미란다 프레슬리 역을 맡을 것입니다. 이것의 기대가 가장 크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꿈에 그리던 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이 40년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 세계 스팟라이트에 나온 것이 바로 1984년입니다.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역사상 첫 번째로 흑인으로 뽑히면서 그녀는 이후로 상당수 소녀들의 우상이 되었죠. 역사를 새로 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웃는 미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만들었죠. 그렇게 10개월이 지난 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1984년 7월 17일 그 수년 전 절대 실명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찍었던 그녀의 누드 사진들이 팔리고 결국 성인 매거진 펜트하우스에 실린 것이죠. 그녀의 깨끗한 이미지는 한순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압박감에 수치심, 또 무거운 어깨 등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었다고 그때 당시를 설명합니다. 수주 동안 전 세계 뉴스를 가장 뜨겁게 달군 스토리였는데요. 당시 요새같이 인터넷 시절이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21살의 어린 소녀로 모든 것을 감당했어야 했던 것이었죠. 글로벌 차원의 웃음거리가 됐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고 극복하고 회복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고에서 최저로 떨어진 이 본인 경험을 말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끊임없는 끈질긴 면을 잃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1982년 티네이저 시절에 뉴욕의 한 모델링 에이전시에서 사진사 리셉셔니스트로 일할 당시였습니다. 문제의 누드 사진을 찍은 것이죠. 결국 윌리엄스와 또 다른 여성 모델 사진을 펜트하우스로 보내진 것이고 그들은 사진을 찍을 당시에 이것은 실제 사진이 아니고 그림자 같은 이 실루엣으로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찍었다는 것이죠. 지금 와서 내 자신 19살, 20살 때를 뒤돌아보면 아이고 어찌 저렇게 철없고 순진했는가.
모든 것을 다 믿고 따르기만 했는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은 내 자신이 이 젊은 층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몰라도 너무 몰랐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그녀의 가족 덕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머니 헬렌 씨, 아버지 밀턴 씨, 남동생 크리스 등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본인 자녀도 4명인데 다 성인이 됐습니다. 내 아이들이 이제 내가 어려운 시절 겪었던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내 어린 나이에 전 세계에 유명해지고 살인 협박까지 받는 것을 겪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20살에 어떻게 이런 것을 이겨냈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철없는 베이비였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결국 2015년 수년이 지나고 미스 아메리카는 윌리엄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누드 사진 스캔들로 인해서 미스 아메리카 타이틀에서 사임하고요. 30여 년이 지난 그때 시점에 당시 52살이었던 윌리엄스는 미스 아메리카 페전트의 심사위원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때 미스 아메리카 CEO였던 이 샘 해스킬 3세는 그녀가 홈에 돌아온 것을 무한하게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95번째 미스 아메리카 애니버서리의 최고 심사위원으로 돌아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스캔들이 터지고 타이틀을 반환한 지 불과 4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녀는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뷔 앨범 The Right Stuff를 내놓고 이것은 1989년 Best New Artist로 그래미 노미네이션까지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 한때 굿모닝 아메리카에 가진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고 연기가 가라앉으면 내가 진정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줄 것이라고 이런 신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러 개의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앞에 말한 대로 CEO 해스클 씨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게 된 것이죠. 해스클 씨는 그때 당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과 지난 32년을 알게 되었다면서 스캔들과 타이틀 반환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고 살아온 여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단체 멤버들은 오늘날 아무도 남지 않았지만 협회를 대신해서 당신과 당신 어머니 헬렌 윌리엄스 씨께 공식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네사 윌리엄스는 영원한 미스 아메리카다라고 말했죠. 이것에 대응해서 버네사 윌리엄스는 해스클 씨 볼에 키스를 하면서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저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84년 당시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었다.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가족, 특히 내 어머니를 대신해 다시 돌아옴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61살이 된 윌리엄스는 나이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하는 사람들의 이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이 먹는 것은 오히려 특권, 프리빌리지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을 받아들이는 나이가 되고 본인에게 더 우아함으로 가꿀 수 있는 나이라고 하면서 사실 20대, 30대 시절처럼 남들 마음에 들게 하려는 의도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더 인생에 만족감이 더 생기는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현재 내 자신은 더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즐겁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0년 전 인생 최고의 스캔들을 겪은 사람답지 않게요. 굳건히 멋있게 살아가는 버네사 윌리엄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녀가 61살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실감 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얼마 전 뉴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상당수의 베이비 부모들이 미국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중 국적을 얻어서 또 다른 여권을 소지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오랜 외국 생활 끝에 마지막 은퇴는 미국에 돌아와 한다는 베이비 부머들이 많아서 흥미롭습니다. 여기 한 예가 나와 있는데요. 65살의 조지라는 미국 남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에 오래 살면서 일해오던 남성인데요. 그렇지만 65살 메디케어 나이가 되면서 그의 생각에는 미국 메디케어 시스템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미국으로 귀국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면서 생활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독일의 뮌헨에 살면서 일하는데 앞으로 2년에서 3년만 더 일하고 해외로 떠나기 전 살았던 시애틀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 씨는 베이비 부모 중에서도 가장 이 숫자가 많고 마지막 남은 베이비 부모 그룹이라는 이 피크 부모 그룹에 들어가는데요. 올해 은퇴 연령으로 간주되는 65살이 되는 해입니다. 요새 피크 부모들 중 상당수가 그들의 은퇴 전략에 집중하는 나이라고 하는데 조만간 소셜 시큐리티 책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접근하면서 그들의 재정적 상황에 최고 좋은 옵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조지 씨도 소셜 시큐리티 은퇴 나이인 66세 10개월부터 소셜 시큐리티 책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 메디케어 베네핏과 가족들과 더 가까이 살아야겠다는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국행을 결정했는데 나의 모든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데 독일에 영원히 남아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를 넘어서도 의료 시스템이 미국이 독일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 씨와 함께 독일에 살고 있는 부인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또 부인은 추가로 필리핀 국적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입니다. 조지 씨는 노동 비자에 독일 의료 보험 시스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컴 파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전반적 의료 시스템은 좋은데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보험 서류 절차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데서 오는 골칫거리들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무릎 수술을 받았던 조지 씨인데요. 이제는 반대쪽 무릎 수술도 이번 가을에 받아야 합니다. 이런 수술 스케줄을 잡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정 병원들이 이런 보험 커버리지 이유 때문에 미국인들 치료를 거부하게 변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러니 미국으로 돌아오려는 생각이 더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 간단히 해결될 것들인데 이곳에 엄청난데 시간 낭비가 너무 크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럴 때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경우는 더 손쉽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의 유럽에 사는 것과 미국에 사는 것에 다 장단점이 있다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해 왔는데요. 그러다 2000년 들어서 해외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2014년 미국 회사 프로젝트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기면서 이주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어서 2017년 독일 뮌헨으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뮌헨 생활이 지금까지 연결되면서 미국 생활보다 장점으로 든다면 일단 독일 뮌헨에는 총기 사건이 미국보다 덜하고요. 또 뒷마당에서 보이는 알프스산의 멋있는 경관은 일품이라고 합니다. 또 전체적인 삶의 질에서도 뮌헨에서가 좀 더 낫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많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너무 좋은 도시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아파트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이 바로 뒤에 일반 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는 멋있는 건축물들의 아름다운 정원이 너무 편안하고 마음의 평온을 주는데 미국으로 옮긴다면 가장 그리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독일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미국보다 낫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은 몇 배도 좋다고 강조합니다. 독일 안에서는요, 거의 모든 것을 기차나 버스로 갈 수 있고 상당히 간편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것은 독일에서 돌로마이트 산맥을 넘어서 이태리로 운전하고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국 돌아가면 제일 그리울 것 중 하나라고 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독일 맥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라 라이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세라 씨는 싱가포르에서 지난 7년을 살고 이제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상당히 현대적인 인프라스트럭처와 외국인이 아주 개방적이면서 아주 청결하고 안전한 싱가포르는 최고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다 싱가포르 공항은 유명하죠. 전 세계 최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문화권에 익숙해지는데 처음에는 시간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처음 사람을 만나는데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두 손으로 주고받고 머리도 인사하듯이 약간 기울이면서 주고받는 것이 처음엔 이상했지만 배워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받은 명함 숫자만 수천 장이 넘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문화적 조절을 익힌 다음에 싱가포르 생활은 너무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따뜻함, 본인은 물론이고요.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모국에 돌아와 또다시 적응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 중 거의 살았던 곳이 미국이고 모국어를 사용하는 곳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또 반대로 이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심지를 벗어난 미국인들은 모두 운전을 하고 다니고 이것은 싱가포르와 크게 비교된다는 것이죠. 싱가포르에 비해서 미국 땅덩어리는 무제한으로 보였고요. 이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거의 99%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는데 이곳 미국은 모든 곳을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 돌아와 콜로라도주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정착했습니다. 이곳은 산악 지역에 모든 것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 운전 없이는 불가능하죠. 이제 매일같이 운전하고 다니고 변했다고 하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고 했듯이 다시 모국에 돌아와 미국 생활에 접어들게 변한 것입니다. 한 가지 7년 동안 싱가포르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미국 와서 팁 문화에 돌아가려니 너무 힘들다고 웃습니다. 너무 이상하다고 하면서요. 팁을 주고 나면 뭐 잘못한 것 같은 착각까지 든다고 웃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 메디케어를 받게 되고 나이 먹으면서 이제 미국 시스템에 다시 스며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태생 미국인으로 지난 7년간 얼마나 싱가포르화 되었는지 물 마실 때 얼음 넣는 것도 이상하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 싱가포르지만 거기서는 물에 얼음 없이 실온으로 마신다는 것이죠. 아무튼 나이 먹어 귀국한 미국인이 반대로 미국 문화에 다시 적응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외국에 사는 미국인의 경우는 앞의 내용처럼 직장 관련 이유도 많을 것이고 이중 국적을 취득해서 사는 사람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문화와 습관에 익숙해져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적응이 되다 보면 생각보다 오랜 세월 미국을 떠나 편안한 삶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나이 들면서 모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런 이유 중 하나는 메디케어를 비롯한 미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으로 돌아와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익숙해진 습관으로 오히려 되돌아온 뒤 반대로 적응하는 미국인들의 이야기도 새롭습니다. 이제 상당수 베이비 부모들의 나이가 은퇴 연령이 되면서 오랫동안 해외에 살았던 부모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숫자가 상당수 되고 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